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오전 6시 1분입니다. 참, 시간 참 빠르네요. 우리 2022년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는 크게 시작이 또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반등이 있긴 했었으나 우리가 좀 최종으로 좀 기대하던 설레보던 3천만원, 3,200만원대까지는 도달을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반등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 한 번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큰 규모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딱 그냥 그겁니다. 저렴한 가격이긴 하나 조금 더 싸질 가능성이 꽤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저점 투자해서 막 사자마자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을 견디기 힘드실 거고요. 좀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 그리고 뭐라고 할까, 단타 매매하기는 조금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번에도 제가 반등을 보고 눌림목에 대한 픽을 좀 냈는데, 이게 눌림목이라고 잡았던 것들이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손절이 몇 개 나가버린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액절 관리를 하고 다시 손절가로 왔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조정장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익스펜딩, 그러니까 발산형 삼각형 형태로 막 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버려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그냥 말씀드려서 그냥 비트코인하고 은하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계속 비우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그 돈이 지금 당장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계속 말씀드리자 2025년까지 해가지고 좀 지금 현재 금액이 이제 1,500 정도 됩니다. 작년에 500 정도 올 초에 500 정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500, 1,600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죠. 사실 그걸 이제 1억 정도를 만들어서 25년에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다 청산해버리고, 빚쟁이 거 싫어하거든요. 다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이사를 가는 게 제 목표죠.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6천까지는 무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또 카톡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자, 오늘은 뉴스가 최현님 카페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뉴스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 반토막에 투자금 더블될 수도 있다. K반도체 비상등이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사이에 치여서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뭐 작년에 우리 그 누구냐 이 새끼, 제가 이게 또 올리면 또 안 되나? 아니, 죄송합니다. 안 올릴게요. 네. 하여튼 염자성씨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고 막 반도체 좋다, 코스피 막 4천 넘긴다, 삼성전자 20만원 갈 거다고 뭐 난리를 치더니, 이게 작년이었거든. 지금이 와서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반도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명불허전 1등이에요.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근데 지금 이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그쵸? 그래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지.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워낙 현금이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는 굉장히 맛있는 가격대. 제가 이제 55,000원에 대한 단타와 62,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형성을 해드려서 이번에도 웨이브의 반등을 먹고 나가셨을 겁니다. 실제로 10% 이상의 반등, 이 대기형주가 그렇게 움직였다면 꽤 매력적인 거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죠? 그걸 또 가만히 들고 계셔가지고, 저야 뭐 원칙은 분할 매도하는 거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들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앞자리가 4라는 숫자가 보이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삼성전자가 10만, 20만원 빠른 시일 내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 정도에 반등 목표치가 제가 한 7, 8만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개미들이 잔뜩 물려 있거든요. 98,000원에 사셨던 분들을 지금 물타기 쭉쭉 해가지고 한 7, 8만원에 잔뜩 물려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물량을 쏟아내고 한번 털어먹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도 아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튼 반도체 부분은 이제는 관심 있게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떨어지는데 뭔 개소리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작년에 반도체 안 좋다, 삼성전자 보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이라면 그 증거 가져오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 맞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 작년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많이 가면 1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98,000원을 딱 찍고 떨어졌어요. 이제 관심 없다고 그랬거든요. 물린 놈도 그러면서 맨날 욕했거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삼성전자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만 원대까지는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자리 4를. 근데 지금 바로 4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환율 갖고 좀 얘기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그 비슷한 비율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75,000원에서 6만 원 후반 정도, 그쵸? 그리고 한 10% 정도는 더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되겠죠. 네. 자, 안랩 주가 영국 펀드인가요? 미국 펀드인가요? 토마 안랩 주가. 안랩이고 뭐고 그냥 일단은 모든 게 지금 돈이 쪼들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은 이제 선거입니다. 과거 정부 때부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 외환 보유고가 지금 증발한다라고 작년에 계속 회피를 해드렸잖아. 근데 지금 이제 미리 그 전 정부에서 대충 깎아놓고 이 정부는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개판이라고. 둘 다. 그런데 무리해서는 방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그 외환 보유고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매한 민중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 구독자님들 오래 보신 분 말고 과거에서 우매한 민중들이 계속 주가 방어해라, 환율 방어해라고 빨리 써라 이질을 하고 있는데 개돼지 같아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작년에 주식 매수하라는 인간들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란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는 건 맞는데, 왜냐면 이제 잘못하면 달러가 지금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달러에 대한 공격을 달러로서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버리면 진짜 IMF 그 이상의 사태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98년 IMF는 우리 백성들이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나라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기업 빚을.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고 순하고 좀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으기 운동하고, 그죠? 갚아줬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이 백성들이 돈이 없어요. 이 가게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가게가. 그러니까 저기 위에 우리 백성들이 고열을 빨아먹은 고소득층들. 사기꾼 계열들이 또 많고, 그지? 우리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전 또 돈 없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돈이 모여있고, 그냥 흔히 말하는 성실한 백성들은 굉장히 쪼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층이 박살나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20, 30대 노동층이. 제가 그분들을 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상황도 어쩔 수 없는, 그게 되게 이해는 되는 거거든. 저는 이제 거기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 이게 국가가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중소기업 다 박살나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저희가 투자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저렴해진 상태에서 국가가 막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고, 지금 세계에서 좀 지배하고 있는 독점 기업들, 그죠? 원탑, 투탑, 원탑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들은 인수합병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서 나중에 언젠가 머지않을 것 같아요. 내년 한 중반기 넘어가면 전 내년 하반기부터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를 한세형 21년 초부터 22년, 23년 하반기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그때 가서 사시라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감정을 조절이고, 지금 대도 안 한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더 빠진다, 지금 사지 마라 이런 말 하는데, 작년에 고점을 찍을 때부터도 이 말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독점 기업들을, 그리고 실적이 나는 정도,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들은, 그리고 미래 산업에 관련된 로봇이랑 AI, 그리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약간 이제 전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면 엄청난 부를 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뭐 사실 차트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뉴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미래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리고 뉴스를 보시거나 기사를 보시거나 정보를 보실 때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읽으실 때 사실과 그러면 그 의견, 이 사람의 필자 의견을 잘 구분해서 걸러드릴 수, 비판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하시면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렙 이야기하다 이상하게 좀 했는데요. 뭐 가실 때는 가시는 거고. 네. 이건 또 뭐야? 네. 장기 투자의 허상. 코스닥 10년 버텨도 주정부중 하나는 손실. 자, 봐봐요. 코스닥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코스닥은 하지 마세요. 제가 계획 코스피 200주, 그러니까 대형주를 자꾸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은 그냥 설거지 판이에요. 얘네들 코인판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산단 말입니다. 여기서 떨어진 눌림목을 잡아도 반등 치고 다시 빠져서 기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길 때, 그리고 매집의 신호,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 공포 침체 매집, 이게 나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맨날, 그러니까, 보유 필요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빨리 올라가면, 우와, 가자, 나 부자 된다 하면서 막, 허황된 사실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물타기만 주르르 하는 거, 물려갖고 어적거리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계속 반복되는 현실이거든? 이해되시죠? 하여튼, 아유, 참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장됐다고 그런 좀 뒤에 사탕 발린 귀에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이건 뭐야? 토스는 뉴스가 좀 있었네요. 네. 자,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 눈덩이 벼랑끝 기업 쏟아진다. 킹달러 흔드는 중소기업. 근데 중소기업, 빚이 많은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외국에서 물건을 떼다 파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기름값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유류세를 최고로 많이 깎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버리면 이제 줄도산이 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빚을 은행에서 못 받게 되면 그 은행도 부채가 쌓이고 그것들이 쌓여서 연쇄적으로 터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 연준은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기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죠. 제가 언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 깡패라고. 그죠.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죠. 특히나 뭐 그런 말도 있던, 러시아는 의리는 지켰다 이런 말 하고, 가정에 예전에 우리가 도와줬을 때 뭐 의리를 지켰다는 게 있는데, 중국은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 근데 미국 애들의 이미지는 되게 막 정의롭고 막 이런, 가증스럽다고. 이게 지금 좀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좀 여담을 하자면, 지금 Y 대통령께서 중국 느낌이라면, 예전에 이제 M 대통령께서 미국 느낌인 거죠. 정의로운 척을 다 한단 말입니다. 정의로운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네. 약간 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짜증나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좀 이따가 부동산 이야기가 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호재도 좀 있습니다. 자, 호재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호재도 있습니다. 보면 원화가 쌀 때 사자, 외국 투자자들 한국 부동산 매수러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호재를 좀 띄우려고 우리가 뉴스를 좀 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선진국으로서 이미지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들, 예, 중국 사람들이요, 그 보금자리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금자리에 대한 욕망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화보다도 한국 위안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많이 싸진 가격이니까 외국인들이 또 와서 또 집을 쭉 사버리면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그냥 박살이 나고 개털이 되고, 또 외국인들이 또 집을 다 사가지고 부동산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뭐 달러 쪽에서 미국인들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 일단 뭐 그 정도 이야기 할 수 있다. 네,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오늘은 뭔가요? 요 뉴스도 있네.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뭐 그냥 그렇답니다. IMF 전에도 뭐 AA였는데 뭐. 자, 요거죠. 좀 보고 싶은 뉴스가 얘입니다. 자, 건설사가 위험하다. 네, 건설사가 위험합니다. 제가 작년 때 분양 이게 그거를 웬만하면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막 분양하는 애들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분양은 아예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도 안 나갈 겁니다. 한 반도 안 나갈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세고 셌을 겁니다. 뭐 서울, 경기 쪽에 굉장히 목 좋은 그런 것은 너네로 하고요. 평균적으로 지방 쪽에. 근데 얘네들 지금 원자리 값이 비싸니까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착공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부실 시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어떻게 될지 미래를 가서 한번 보십시오. 부실 시공 문제가 지금도 막 나오고 있죠. 명품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뭐 힐스테이트라던가 이번에 뭐 홍수에 또 그 지하 막 빠져가지고 지하 4층에 발전기 놓고 해서 병신같이 해놨다며. 그리고 막 뒤 위에서 뭐 똥내 나고 이렇다면서요. 뭐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조차도 부실 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제가 이 집을 고른 거죠. 제가 10년차 됐던 게 이때가 사실 2008년, 2009년 때니까 리만 브라더스 때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시공사를 있다가 걔네들이 이거 못하겠다, 그 매각을 해가지고 딴 데서 사서 이게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컨셉 자체는 되게 뭐 VIP급 아파트로 막 만들려고 했다가 좀 중간에 문제가 좀 생겼던 아파트인데, 그래서 싸요. 그래서 싸고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12년 전 분양가 2억 5천만 원이 나왔던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꽤나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버린 거야. 제가 이제 분양가 밑으로 빠질까, 그때 22년 전, 그래서 좀 세수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층간소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얼마 전에는 그 위에 이제 그 할머니죠, 아주머니가 손자 이렇게 그들이 놀러 와서 아침에 막 뛰어다녔다고, 혹시 시끄럽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딱 제가 느꼈던 건 애들이 뛰어다니나 보네라는 걸 겨우 인식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얘들이 신경 써서 지었다는 얘기거든.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년쯤 해서 분양이 시작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아마 미분양에 대한 이슈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지었다라고 컨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24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 말에나 내년 후년쯤에 분양을 받으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더라도. 근데 지금 과거에 분양 받았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개판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분양 문제,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이 터지면서 이제 또 얘기가 됐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 대출을 갚지 못해버리면 은행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은행들 분명히 얘네들 크니까 규모가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거의 뭐 디테일한 건 조금 다르더라도 거의 맞을 거예요. 다 뭐 이건 이 뉴스는 거의 부동산 뉴스더라고요. 그죠? 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그냥 부동산 뉴스죠. 헌님 뉴스 감사합니다. 제가 다 봤는데 거의 뭐 금리 발작 수준이나 편성하고 한잔 어느 뉴스입니까? 신윤 이거
아직 멀었어. 더 올라야 돼, 금리. 그렇죠. 반대매매 쏟아지는 저 오늘 반대매매 하나 당했습니다. 3,000원. 이게 설정해놨는데 이게 제가 원금만 해놔야 되는데 그걸 좀 뭔가 설정을 잘못해놨나봐요. 이렇게 샀는데 꼭 이렇게 반대매매 자꾸 뜨길래 뭔가 싶었더니 지금 딱 바꿔놨습니다. 3,000원 반대매매 가슴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들 금융시장에서 증권시장 쓰실 때 그거 무슨 스펙트럼 이러면서 이게 마진 땡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딸려 있거든요. 그거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거 이 새끼들 하면서 업비트보다 더 악질적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네. 중국은 이번에 시진핑 그거 연임 다시 집권하면 괜찮아질 텐데. 이게 뭐야? 그래요, 뭐. 네, 그렇답니다. 네. 자, 더 뉴스를 좀 더 보죠. 뉴스가 좀 저희 단톡방에 뉴스를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볼만한 뉴스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 보거든요, 거의. 이런 거 조금 그런 것 같고. 미 반도체 공학생 미디인 차이나 반도체. 이건 뭐 유명한 얘기니까, 그죠? 방금 물리지 말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또 봐야 되겠다. 이거 봤던 거잖아요, 그죠? 피폭. 이것도 볼까? 그죠? 이거는 이제 관련 없이 이거는 여러분 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요드 과칼륨,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냥 영양제로서 좀 사두시는 건 괜찮을 겁니다. 왜냐면 핵전쟁이 굳이 난다 안 난다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전 같은 것들도 노후화가 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일본에 저기 어디냐 그런 것도 있고, 좀 경주에 또 원전도 새고 있죠. 좀 오래돼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수산물을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영양제를 좀 알아두고 사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드가 그런 쪽에 좀 도움되는 게 있나 봐요.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아마 또 순간적으로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힘든 시장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러니까 예상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제가 계획 견적을 내고 있는 그 시장에서 그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환율부터 역시나 볼게요. 환율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환율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시나리오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우리가 높기 때문에 작은 봉우리 하나 만들고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봉우리가 고점이 높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현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추세는 약해졌고요. 그쵸? 짧게졌죠. 추세의 약화가 일어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 이게 정확한 하락 다이버전스 타점이었습니다. 매력적인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냥 빠지면 임펄스 하락을 좀 제가 논해볼까 싶었는데 이게 다시 반전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나오면서 비트가 저점갱신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비트가 저점갱신을 하지 않았어요. 알트들은 저점갱신을 하는 애들 조금 있는데 비트는 저점갱신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차라리 비트코인이 제일 나아 보인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있으면 괜찮을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요 정도 모습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들어서 한 번 정도 다시 빠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여기 하락은 이전에 나오던 조정의 모습과는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을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한국의 경쟁력이 지금 외세 압박으로 이렇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것이 한국의 현실은 어둡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금 20, 30대 사람들이 나중에 40, 50대 돼서 지금 10대들이 나중에 30대가 돼서 는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게 느껴져요.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이제 어르신 세대, 40대, 저보다 형님 세대들이죠. 아재들 세대의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분들의 경쟁력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네. 아무튼 요런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요때 지금 이제 상승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자, 이게 떨어질 때 상승장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들. 그래서 환율과 디커플링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달러에서 돈이 빠지면서 투자시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달러가 빠졌는데 그냥 전체 자산시장이 줄어드느냐,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걱정 반 기대 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달러가 빠지면서 투자시장도 같이 빠져지면 이제 비로소 경기 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침체라고 말씀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씀 자꾸 드리곤 있지만 확정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시장은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놈들이 이제 투자시장에 돈을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시장을 또 건드릴 겁니다. 왜냐면 경제로 건드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전쟁이 아니라 경제, 돈놀이거든. 그래서 요 관점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두꺼워진 부분에 단단했던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을 것이고, 4시간 차트에도 여기 지금 그리는 요게 좀 얇아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좀 빠져주면 이런 식으로 땡큐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와줄지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빠져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에 확인되는 거는 확실하게 추세가 약해졌고 오랜만에 상승 추세 하나가 깨졌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깨지는 모습이 어쩌면 임펄스스러운 모습이 또 등장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추세 깨진 거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요 초록색 시나리오를 조금 강조를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큰 게 또 지랄 하잖아. 근데 요 하얀색 선 있죠, 하얀색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인데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보라색 이제 이동평균선, 환율의 4시간 62평, 요게 뭐죠? 안 가르쳐 드릴까요? 저희 공방분들 아시죠? 이거 잘 보세요. 요거 근데 안 볼 것 같아. 어쨌든 요 녀석이 추세가 꺾이면 환율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 깨지고 그 다음에 들었다가 다시 깨지는 경우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요 뭔가 하셔야 돼요. 뭐 주가가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오르나요? 라는 부분이 아니라 변화가 생기는 타점이기 때문에 한번 뭐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 한번 때리고 그다음에 다시 들었다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때릴 때는 그때는 환율에 대한 추세도 환율이 강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뭐 강하게 무너진다고 해도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두두두두 당장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1,300원대 후반에서 1,4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또 반등이 쭉 나왔다 다시 빠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추세가 하나씩 따지는 거거든요. 요 추세 하나 또 있잖아요, 여기 이거. 그죠? 그러면 진짜 간접 메이저는 이 녀석이거든. 그죠? 이 녀석이거든. 지금 현재는 요 녀석 보던 거죠, 요 녀석. 요 추세. 요 추세가 깨지는 걸 보셔야 돼요. 여기 추세 매매라고 해요. 네, 그렇게 좀 장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율에 대한 얘기 좀 깊이 있게 드려봤습니다. 기름값은 살짝 오르고 있네요. 네, 반등. 네, 그렇죠. 70달러대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요. 좀 그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가는 제가 분석하기 조금 힘듭니다. 네. 실버. 왔다 갔다 하죠. 네, 반등했다가 죽었다, 반등했다 죽었다, 지멋대로입니다. 그죠? 하지만 저점 깨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짠.
짠 하면 이제 786에 대한 반등 포인트니까 솔직히 반등으로서 요 상승에 대한 반등으로서 노려볼 만한 포인트였고 786 반등을 여기서 19점에 잘라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체의 규모 안에서 지금 하락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건 확신이 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네, 순서가 그러니까 나스닥도 지금 약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약한 모습이고요. 88.6. 피오나치 되돌림. 쌍바닥에 가까운 모습이죠. 네, 쌍바닥에 가까운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아까 전에 차라리 지금은 미국 증시보다는 아까 전에 은 같은 거나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저는 미국 증시 이 정도? 왜냐면 지금 달러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든. 근데 만약에 달러 화폐 가치가 무너져버리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죠? 미국이 너무 앞서간다고 지금 오바치다고. 그래서 어쨌든 미국 증시 여기를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반등 정도 만약에 오게 된다면 잡아보십시오. 왜냐면 미국이 무너질 건 아니거든요. 25년까지는 아직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1대 강대국을 유지할 것이고, 이 고점을 빠르실로 넘어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4년 정도 한 15,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 짧게 봤을 때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다른 게 차라리 낫다. 특히나 한국 증시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일본 게 또 나을 수도 괜찮을 수 있고 그렇게 좀 보는 겁니다. 지금 달러 너무 강세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서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버리면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뭐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많이 빠져버렸고요. 많이 빠져버리고 있고, 야, 이때 삼성전자를 팔았으면 내가 말을 안 했다고.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이거 비싸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 와야 잡을 수 있다고. 근데 결국은 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그럼 지금은 제 말 듣고 계셨던 분들은 좀 맛있는 뭐 어떻게 사지 언제 사지 막 이러면서 막 행복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와, 사만전자 때 인생 매수할 걸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금 사만전자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근데 왜 힘들어하냐고. 그죠? 이거 못 기다려서 그런 거지 뭐. 놓쳤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자, 아무튼 뭐 하나도 여기 약반등하고 뭐 여기까지 또 바라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요 정도 열어는 두세요. 이렇게 좀 열어는 두시고, 한국이 좀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빨리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의 고점이 빨리 생겼고요. 그리고 한국이 좀 그냥 선행주 같은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그리고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비트코인이 의외로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점을 지키면서 우리가 디센딩 트라이앵글, 왜냐면 이게 엔딩 다이아고널 또는 디센딩 트라이앵글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참 매력적인 자리이긴 한데 오래된 이 추세를 이걸 돌파해 준다면 여기를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어요. 그죠? 찍고 나서 다시 빠지는 건 별개의 문제. 저는 찍고 나서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쩌더라도 이 정도 패턴이라면 저는 살 거예요. 저는 무조건 사요. 빈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발목아지 하나는 넣어놓을 거고 손모가지 하나는 넣어놓을 거란 말입니다. 손절 안 할 거예요. 그냥 죽어버릴 거예요. 같이 돈 벌 수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좀 아무튼 하여튼 요 관점입니다. 요 녀석 굉장히 매력적이죠. 탕탕탕탕탕. 이 추세, 오래된 장기 추세를 좀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깨져버리면 손절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환율의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거의. 아까 그림 그려졌죠. 그죠? 그러니까 집까지 버텨봐 올라가봐. 이제는
유턴하는 구간이다. 극대값이 다 다가와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극대값이 다 다가와 간다.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비트코인이 오를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역사적 변화에 생기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발 한마디 잡아두겠다라는 것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15,000에서 16,000, 15,000, 요 능력대는 분할 매수를 좀 강하게 깔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깔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건 뭐 1대 기회 아닙니까? 그죠? 뭐 이까지만 가도 엄청난 거 아닌가? 근데 알트 좋아하지 마세요. 알트는 매매로서만 계속 보셔야 되지 이걸 장투하겠다라고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알트들은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그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간봉으로 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 무빙이 참 지랄 같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손절가를 여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죠? 이 저점 이탈되지 않고 있는 상태야.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양봉이 이탈되는 모습에서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손절이 나가셨던 분들, 저희 리딩할 때 그 손절이 나가셨던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익절,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트들이 여기서 익절 구간 있었고 2%에서 5% 사이 익절 구간 있었고 제가 2% 익절로 사라고 무조건 말씀드리거든. 근데 했었고 깨버리니까 어떤 종목들은 손절이 좀 한 8% 정도가 되는, 제가 좀 그 종목 좀 이따가 말씀 안 드릴래. 그 종목 있었는데 그게 8% 정도 빠지게 되면서 손절가를 탁 터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방공방에서는 쿨한 척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또 잘 보셨던 분들은 또 하시더라는 거지. 봐봐. 거래가 터집니다. 그죠?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 원봉이요. 그럼 관점이 하나 생기죠. 그죠? 재밌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잡으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이 그림에서 뭐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되게 애매합니다.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어떻게 굴러갈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일단 유동성 시장은 사실 뭐 대충 봐도 쭉쭉 올라가는 시장인 것이고 변수가 생겨야 되거든요. 변수가 이제 이런 때 이슈를 좀 봐야 될 텐데 이런 조정장에서 이슈로 많이 움직이잖아. 그죠? 복합 이슈로. 그럼 전쟁 이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팔에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지? 미치겠네. 복합 이슈도 좀 있고. 어쨌든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주가가 상승에 영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몰라요라고 대답을 할 거고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에서 돈이 빠진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우리 원화 환율을 보고 있지만 중국 환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달러에 돈이 제일 많이 가 있으니까 달러에서 돈이 빠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딴 데로 가겠지. 그 중에 어느 건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후보직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일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트 상으로도 패턴이 하나 등장해 있는 상태니까 디센딩 트라이앵글 하방수렴 삼각형 그렇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탈이 된다면 그냥 뭐 길고 뭐 그렇게 막 구구절절 할 거 없이 뿅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잠시만요. 좀 내릴게요. 요 정도. 저 정도. 여기. 16,000불에서, 쭉 내려서, 여기까지. 한 3,700불 사이. 좀 크죠? 좀, 그 갭이 좀 넓죠? 그래서 푸점에서 쭉 깔아두시면 돼요. 이게 AB C파가 보통 1대1로 나오기도 하지만 1대1.38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하락 규모에 따라서. 그냥 쭉 깔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빠지는 모습, 요런 모습이면 조금 불편하고요. 요런 모습에서 거래량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하면 좀 불편하고, 뭐 이런 모습이면 되게 괜찮은 모습인 거예요. 됐죠? 오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깔아두시되 이탈됐을 때는 계속 관리하시고, 그쵸? 이탈됐을 때 만약 여기가 깨지면 그냥 반등에 쭉 털어내시고 많이 털어내시고 완전한 리버셜이 나올 때까지는 좀 자제하셔도 좋고요. 근데 요렇게 가야 재밌지 않을까? 요렇게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좀 되게 사악한데 민중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정말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두고 보겠습니다. 자, 리플입니다. 리플은 제가 620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620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보여드릴까요? 리플. 그죠? 9월 24일. 그렇죠? 네. 620원. 9월 24일 620원 대한 말씀드리고 9월 24일이면은 이때예요. 그러니까 리플을 700원대에서 놀고 있을 때 저는 난 620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20원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기다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원 전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고 있어서 익절로스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익절로스.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꽤 5% 가까운 반등이었거든요. 우리 620원 평단이고 전후니까 대충 뭐 625에서 115 정도 깔았다고 치면 대충 1.5% 2%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익절로스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손절가를 좀 거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거래 살짝 들어왔죠? 요걸 지금 뚫으려고 할 텐데, 요걸 좀 뚫어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왜냐면 비트 반등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게 이제 한번 이제 다시, 700원 정도까지, 한 5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50원쯤 가면 뭐 일절로 과실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비트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다,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그걸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700원, 800원 될 때 막 사가지고, 680원 위에서 사가지고 또 10% 손실 보고 또 징징징징 짜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거든. 내가 680원 위에서 안 보겠다 했잖아. 그죠? 이번에는 뚫을 수도 있겠죠. 운 좋으면. 네. 그런 와중 속에서 왜냐면 비트가 상당히 맞는 거거든요. 지금 비트가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뭐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도전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고. 한화 차트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지금 환율 때문에 여기가 있는 거거든요. 환율의 급등 때문에. 그래서 얘도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설프게나마 지금 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슈거리가 없어요. 돈이 들어올 만한 거리가. 그죠? 그래서 좀 외국에 아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요거 지금 수급이 매집이 거래가 살짝 들어왔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한 시간 차트를 좀 볼까?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뚫은 상태는 여기서 지금 거래가 들어왔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얘가 못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저항선이거든요. 우리 지지 저항 공부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게 이걸 예상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지나와서 지금 브리핑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공방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요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는 잘하면 요 자리를 한번 위협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환율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종목들은 뭐 아예 안 쳐다보겠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어때요? 비싼 거는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비싼 거는 그냥 거들떠 보지 마라. 그냥 58,000원짜리가 지금 4만원이 됐어요. 얼마 빠진 거예요? 또 벌써 고점이 6만원인데 이 만약에 이거 샀어. 그 거래액이 많잖아. 그죠? 그럼 평균 여기 잡읍시다. 55,000원 잡읍시다. 그럼 벌써 한 30% 손실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조건 눌림목. 무조건 눌림목. 양적 완화 시장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눌림목.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알트코인들도 뭐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뭐 방향성을 딱히 막 보여줘서 막 크게 가는 흐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비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는 환율을 조금 민감하게 보시면서 환율 차트가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변수가 조금 예전에 완전 거의 막 싱크로율이 90%에 가까운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한 80%는 되지 않나 싶은데, 환율 차트를 보면서 주가를 견적을 내보셔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점에 대한 신뢰가 심상치 않게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심상치 않게 등장을 했고, 요런 부분들 안에서 지금 볼멘 하단가고 지금 이제 요 20요선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약한 반등이 한번 등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관점에서 비트가 한번 저항을 먹고 다시 한번 빠져서 여기 정도를 메꾸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까지는 비트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추세에서는 또 이렇게 나면서 또 반등해버릴 가능성이 다소 좀 있다. 하지만 침체로 넘어가 버려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밀고 연거푸 무너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환율은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고점 신호를 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다르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이때까지 여기서 상승했던 것보다 1290원부터 쭉 올라왔던 모습인데 여기서 환율 생겼던 모습 이런 조정파들과 여기의 조정파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확연히 다른 모습.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열어두시고 그리고 교체반등 등장하고 다시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1300원대, 1200원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한 투자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